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하반기 첫 주였는데 여전히 강한 흐름을 이어갔죠. 네, 뉴욕 증시 꺾일 생각이 없는 듯 합니다. 지난주 독립기념일 때문에 하루 쉬어가는 장 속에서도 S&P 500과 나스닥은 2거래일 연속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미국의 경기 둔화를 나타낸 지표들이 연일 발표된 데 이어서 또 금요일 발표된 고용 보고서에서도 노동시장 냉각 조짐이 나타나자 시장은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욱 키우는 모습입니다. 이에 힘입어 빅테크 기업들도 줄줄이 신고가 기록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엔비디아가 홀로 2% 조정을 받았다는 점과 그동안 힘을 못 쓰던 테슬라가 8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는 점은 특기할 만합니다. 이번 주 투자자분들께서는 빅테크주들의 엇갈린 향방과 더불어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밤에 공개될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까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파월 의장의 또 하반기 의회 보고도 이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한번 주목해 보실 만한 시점입니다. 국내 증시도 하반기 첫 주 스타트는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 코스피 역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2860선에 안착했습니다. 연중 최고치로 올라서 이제는 2900선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지수 상승 주역은 역시나 삼성전자였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이번 주 갤럭시 언팩 행사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이런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경매와 공매를 통한 부동산 재테크가 부쩍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최근 경쟁률이 높아진 서울 아파트 경매에서 눈을 넓혀 공매까지 함께 도전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자, 하반기 공매 시장 전망과 더불어 유망 매물 투자 전략까지 하우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장마로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하기 딱 좋은 고용 보고서가 나왔다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키워가고 있는데요. 과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주 후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17%, S&P 500이 0.54% 올랐고 나스닥이 0.90% 오르면서 가장 상승폭 컸습니다. 특히 S&P 500과 나스닥 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다시 써냈는데요. 시총 상위주들도 흐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47% 상승했고 애플은 아이폰 조립업체죠. 폭스콘이 매출이 예상을 상회했다는 소식에 2%대 강세 보였습니다. 반면 엔비디아가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요. 1.91% 정도 하락을 했는데 뉴스트리트 리서치가 보기 드물게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춘 영향 아무래도 받은 것 같습니다. 반면 반도체 중에서는 AMD나 ARM, 인텔 등은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알파벳도 2.44% 올랐고요. 아마존도 1.22%, 호주 정부와 클라우드 데이터 시스템 구축 소식에 강세 보였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이어서 보시면 메타의 상승세 가장 눈에 띕니다. 이 AI 기술에 대한 투자가 수익 증가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번스타인이 최근 AI 기반 알고리즘이 사용자가 메타 앱에서 소비하는 시간을 늘리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5%대 급등했습니다. 더불어 테슬라는 전일 발표된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가 모델 Y를 관용차 목록에 포함시켰다는 소식에 2%대 상승 마감했고요. 다만 인도 투자 계획을 철회했다는 보도와 함께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움직임도 포착이 되긴 했습니다. 니오, 샤오펑, 링오토 등 중국 전기차 업체는 하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엔비디아를 제외한 기술주들이 강세 보이면서 시장 상승 이끌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띄운 건 기다리던 고용 보고서였는데요. 미국 6월 비농업 일자리가 20만 6천 개 늘어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 사실만 보면 노동시장이 차갑다고 말하기엔 이른데?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월치가 하향 수정됐다는 점, 그리고 하향된 수치보다도 더 낮은 이번 달 고용에 노동시장이 확실히 식고 있구나라고 시장은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실업률도 예상치 상회했고요. 임금 상승률도 점진적으로 하향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완만한 고용 둔화세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트레이더들은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을 더 늘렸습니다. 9월에 25bp 정도 인하 가능성이 일주일 전 64% 정도로 현재 77% 정도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고용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나니 이번 주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청문회에서 아마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대목인데요.
국제금리도 노동시장이 식어간다는 지표에 단기물 중심으로 하락폭 키웠습니다. 더불어 연준이 의회에 제출한 통화정책 보고서에서도 물가가 여전히 견고하지만 하락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국제금리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10년물은 4.2%대, 2년물은 4.6%대까지 하락 마감했습니다. 고용보고서 결과에 달러도 약세, 금리도 하락폭 커지면서 시장은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이 앞서 확인한 것처럼 엔비디아가 조정받으면서 다른 주식들은 오히려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52주 신고가와 신저가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도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간의 쏠림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는 신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산별로 흐름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한동안 상승세 이어오던 국제유가는 일부 차익 실현 움직임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WTI 배럴당 83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86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2분기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주 후반에 JP모건을 비롯해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들이 분기 실적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 6월에 CPI 발표라는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승 동력을 다시 한번 확보할 수 있을지 이 CPI와 PPI 일정에 우선은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의 압박에 애플이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앱마켓 독점을 포기했는데요. 당국의 압박에 결국 오랜 갈등을 빚어온 에픽게임즈 앱마켓 출시를 허용했습니다. 양측의 길고 긴 법적 다툼은 지난 4년간 계속되어 왔는데 올해 1월 미 법원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애플의 행태가 경쟁을 제한한다며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서 최근 EU 집행위까지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 잠정 결론 내리고 압박 수위를 높이자 결국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국은 지난 3월 해당 법안이 전면 시행된 이후 애플을 첫 타자로 지목하고 이른바 애플 통행세로 불리는 수수료와 외부 결제 등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정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천하의 애플도 결국 꼬리를 내리는 모습입니다. 이유는 애플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구글까지도 정조준하고 나섰는데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압박이 기존 사업 영역을 넘어 AI 서비스로도 확대되면서 특히 구글과 손을 잡은 삼성전자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시사하며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비아디에 이어서 지리자동차도 한국 시장 문을 두드리고 나섰습니다. 자사 프리미엄 브랜드 지커를 앞세워 공략에 나섰는데요. 내년 말까지 서울과 경기도에 전 시장을 열고 내후년 차량 인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리그룹은 지난 1986년 설립된 중국의 대표 완성차 업체 중 하나인데요. 스웨덴의 볼보부터 폴스타, 로터스 등을 흡수하면서 몸집을 키워왔고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지커는 지난 5월 미 증시에 상장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환경부가 중국 업체들이 장악한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보조금 개편안을 내놓으며 장벽을 쳤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이 연이어 관세 폭탄을 안기자 한국 시장을 눈독 들이고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움직임은 진작에 포착됐는데요. 지리는 2년 전 르노코리아 지분 34%를 인수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르노코리아의 부산 공장에서 폴스타4 모델을 생산할 계획인데 일각에서는 미국과 EU의 관세에 대응해 지리가 국내 르노 공장을 활용해 수출용 전기차 생산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주춤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공급 병목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과 더불어서 월가에서는 이례적인 하향 투자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윤의 경쟁 정책을 총괄하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엔비디아의 AI칩 공급망에 큰 병목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같은 발언은 로이터 통신이 최근 프랑스가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재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프랑스 외에도 미국과 유럽, 중국, 영국 등도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어 규제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이례적인 투자 하향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뉴스틸 리서치는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춰 잡았는데 엔비디아의 실적은 탄탄하겠지만 오를 대로 오른 현재 몸값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인데요. 과거 성장률이 10%대로 둔화했을 당시 주가 수익 비율이 20배 선에 머물렀지만 현재는 40배 이상이라고 짚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에 대한 비관론은 아직 소수 의견에 불과합니다. 월가에서 엔비디아를 다루는 41개 분석기관 중 중립 의견을 낸 곳은 3개뿐이고 나머지 38곳은 매수 의견을 내고 있어 장밋빛 전망은 여전합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AI 대장주 엔비디아의 짝꿍 SK하이닉스의 주가 전망을 최근 잇따라 높여잡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소 19개 금융사가 최근 한 달간 주가 전망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배경에는 AI의 높은 잠재력과 이달 중 발표되는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꼽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2일 목표 주가를 29만 원으로 높였고 시티그룹도 지난주 당시 주가보다 50% 이상 높은 35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블룸버그 집계 결과 오는 26일 발표 예정인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중간값은 6년 만에 최대치인 5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지난 1년간 90% 넘게 상승하는 등 이미 많이 오른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SK하이닉스 주식은 현재 장부가 대비 2.9배 거래되고 있어 2011년 이후 가장 비싼 가격이라는 건데 블룸버그는 또 SK하이닉스가 최근 7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후 메모리 칩 공급 과잉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기대를 뛰어넘는 2분기 잠정 실적을 내놓자 연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자세한 실적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배가량 증가했고요. 매출은 7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실적도 시장 전망치를 크게 뛰어넘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8조 2천억 원으로 이번에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으로 10조 원을 넘긴 것은 2022년 3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잠정 실적인 만큼 부문별 실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HBM 등 고부가 메모리 판매 증가와 D램 가격 상승에 힘입어 DS 부문 실적이 큰 폭으로 늘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깜짝 실적 발표에 반도체주 전반에 온기가 퍼졌는데요. JMD가 21.99%, 넥스트칩이 14.99% 뛰었고요. TLB도 7.14%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한미반도체가 3.25%, 또 삼성전자가 2.96%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의 또 다른 호재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가 100% 반도체 무인 공정을 위해 인간의 형태를 한 로봇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봇주가 주목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양팔 로봇을 구입해 최근 테스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030년 반도체 공장을 무인화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반도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향후 인구 감소로 인한 반도체 인력 확보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은 삼성전자 반도체 외에도 휴대전화와 가전공정으로 확대될 전망인데 이 같은 기대감에 로봇주가 오랜만에 반등했습니다. 에브리봇이 10.74%, 휴림 네트워크스가 8.72% 뛰었고요. 이렌시스도 4.21%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해성 에어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모두 3%대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을 뜨겁게 달궜던 것은 반도체주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주였는데요. 한국의 바이오시밀러 기술이 부각됐을 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업계의 여러 개별 이슈까지 나오면서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FDA가 지금까지 누적 56개의 바이오시밀러를 허가한 것으로 집계한 가운데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24개의 바이오시밀러를 허가받았고 한국은 12개를 받으면서 세계 2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7개, 셀트리온이 5개로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핵심인 미국에서 다수의 품목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죠. 이 같은 소식이 투자 심리를 한층 끌어올렸고요. 최근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HLB에 또 다른 호재가 나온 것도 주가의 상승 탄력을 더했습니다. HLB 파나지는 자회사 바이오스퀘어가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체외 진단 의료기기 퀀텀팩 이지의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암 진단을 넘어서 호흡기 등 감염병 분야로도 정밀 진단 라인업을 늘린 것인데요. 업계 관계자는 HLB 파나진이 약 10조 원에 이르는 글로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면서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금요일장 마감 상황 보면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가 상한가까지 직행했고요. 유한양행은 프로젠과 이중항체 면역항암제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12%대 뛰었습니다. 이어서 HLB제약이 10.43%, 또 ST팜과 삼천당제약이 각각 9.9%, 8.2% 상승했습니다. 삼성 SDI가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를 따냈다는 소식에 ESS 관련주도 들썩였습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SDI는 미국 최대 전력 기업인 넥스트에라 에너지에 6.3GWh 규모 ESS용 배터리를 공급하는 데 대한 막바지 조율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규모는 약 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 수주가 더욱 주목을 받는 이유는 세계 ESS 시장은 사실상 저렴한 배터리를 앞세운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 시장에서는 한국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업계에서는 미국이 중국산 ESS용 배터리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삼성 SDI가 반사이익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030년에 약 2배 커질 미국의 ESS 시장의 상당 부분을 한국 기업들이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 같은 성장 기대감에 ESS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 YM텍이 7.86%, 캐리가 6.01% 올랐고요. 이어서 SK 이터닉스, G2파워, 삼진 L&D 모두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금요일 이슈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오늘장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가 또 한 번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양 지수 모두 올랐지만 사실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아서 쏠림 현상은 여전했는데요. 시장의 매수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 시장 시가총액 1, 2위에 몰렸습니다. 큰형님들의 질주에 훈훈하게 마무리한 지난주 시장 복귀하면서 이번 주 준비하시죠. 코스피가 1.32% 올라서 2,862.23포인트, 2년 5개월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우며 2,900선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경기지표 둔화에 삼성전자의 깜짝 잠정실적 발표 영향이었습니다. 코스닥도 0.79% 오른 847.49포인트로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지수 자체는 상승했지만 다 같이 오르기보다는 살만한 이유가 있는 종목들의 수급이 강하게 쏠린 장이었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 보시죠. 최근 들어서 메이저 수급 주체가 유가 증권시장에서 강한 사자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대거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외국인이 1조 3천억 원 넘게, 기관이 1조 2천억 원 넘는 폭풍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개인만 차익 실현에 나서며 2조 5천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이 사면서 코스닥 지수가 오르는 패턴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513억 원어치 물량을 순매수했고 개인도 소폭이지만 14억 원의 매수 우위, 기관만 74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시죠. 대형주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유가증권 시총 상위 8개 종목이 강하게 올랐습니다. 특히 인덱스 차원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87,100원이었고요. 덩달아 SK하이닉스도 2.6%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지수 상승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현대차와 기아도 호실적 기대감의 1% 내외의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그밖에 밸류업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KB금융이 장중에 또 한 번 신고가를 달성했고 종가는 2.68% 오른 88,200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체로 강했습니다. 엔캠이 3% 정도, 리노공업이 1%대 넘게 조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8개 종목은 탄력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업종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는데요. 알테오젠이 8.56% 급등, 또 HLB는 가남 신약의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불기둥을 세웠습니다. 13.4% 질주를 보여줬는데 시간 외 거래에서도 급등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삼천당 제약도 비만 치료제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셀트리온 제약도 2.3%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환율은 약보합권이었습니다. 주식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10전 내린 1,380원 30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외 환율은 더 내렸는데요. 장중에 다소 출렁임이 있긴 했지만 미국의 고용 둔화로 인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1,377원 60전까지 하락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에 우리 시장이 박스권을 뚫어내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엔 코스피가 2,90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밤에 나오는 미국의 6월의 CPI 결과가 코스피 레벨을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시장 옵션 만기일에 또 한국은행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고요. 주식시장에는 대형 게임주인 시프트업이 입성하기도 하는데요. 굵직한 이벤트를 소화한 목요일과 금요일에 시장이 방향성을 잡아가겠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도 중요한 이벤트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과 하원 통화정책 보고가 이뤄질 텐데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화요일에는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정치적인 이벤트에 방산 등의 종목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요. 또 화요일에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포럼, 수요일에는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열립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종목들 흐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장중에 일본 5월 경상수지가 나오고요. 큐브엔터에서 여자아이들이 컴백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부터 수천 명이 총 파업에 들어가는데 잘 가던 주가에 불똥이 들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의 시간의 거래에서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또 강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인 삭센다 특허가 올해 만료된다는 소식에 180조 원 규모의 비만 치료제 시장이 개방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장에서도 관련주 흐름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코스피 지수의 리레이팅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고용시장 냉각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이 이 부분을 반영하면서 2,900선에 올라설 수 있을지 예의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반기 출발이 좋네요. 지금 국내 증시 코스피도 삼성전자가 달려주니까 지금 2,860선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S&P 500, 나스닥 모두요. 네. 예. 지수만 봐서는 미국도
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러게요. 안에 뜯어다 보면은 거기도 굉장히 소외되는 섹터와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여전히 쏠림 현상이 있죠, 예, 계속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월요일 날 징크스를 갖다가 깰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월요일에 징크스는 뭐예요? 우리 별로 월요일 날 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 동안에. 아, 그동안. 예. 지금 이제 미국 장은 올랐는데 뭐 선물 한번 잠시 지금 체크해 보니까 늘 뭐 요 시간에 보여주는 고만고만한 약보합세인데 네. 미국 장은 선물하고 상관없이 본장 가면 또 불을 뿜어대니까 지수가. 그러게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 구청에 계신 분들 이제 구조대 나서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구조 나서야 된다고요? 네. 10만 년자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뭐 세타령도 있고 신고산 타령도 있고 민영의 타령이 많습니다만 네. 증시에 제가 봐서는 그 조금 껄쩍지근한 두 개의 타령이 있어요. 어떤 타령이에요? 삼성전자 10만 전자 타령하고 네. 3년 타령. 3년 타령? 저 뭐 2차 전지 쪽, 뭐 양극재 쪽에 보면 늘 3년만 하고 있죠. 애초에 3년에서 또 3년이 가까워지면 지금부터 사서 3년 뭐 이렇게 가니까 네. 그 타령이 이번에 10만 전자 타령은 어떻게 극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타이밍적으로 지금 2차 전지도 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죠. 예. 그 두 개의 타령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싶은데 한번 지켜볼 만합니다. 네. 네. 자, 오늘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모셔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저기 또 이제 일주일 만에 오셨으면은 두루두루 또 세계 일주를 한번 시켜주시잖아요. 세계 일주. 네. 증시 성적표. 하반기 첫 주 한번 네. 성적표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번 제가 나와서 상반기에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별로 못했다 네. 말씀을 드리고 그 뭐 환율 감안하면 역성장했다 뭐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만 6월 달에 우리가 나쁘지 않아서 7월 달부터는 좀 나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 뭐 그 불씨를 살리고 갔다라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차트에도 열려 있지만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상당히 상위권에 랭크되면서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말씀 주신 대로 삼성전자 네. 한 주간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 뭐 바이오, 뭐 2차 전지, 금융주 뭐 다 올라오면서 자동차만 좀 지난 한 주간 쉬어갔고 한 주로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는 시총 상위권에 있는 전반적인 종목들이 다 올라가면서 우리가 상위권에 랭크됐다는 건 다행스럽고요. 다만 외국인들이 사는 게 조금 양쪽으로 좀 갈리더라고요. 외국인은 삼성전자 위주로 가고 네. 금융주나 이런 쪽은 우리 기관들 위주로 가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외인들의 목표되는 들이 상당히 좁혀지고 있다는 것들은 조금은 앞으로도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지난주는 확실히 말씀 주신 대로 빅테크 위주로 미국 네네. 나스닥이 압도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지수가 3.6%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오른 거죠. 열났네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래간만에 이제 일본이 이제 다시 상위권으로 올라왔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기대감. BOJ가 7월이냐 뭐 10월이냐 뭐 이슈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금융주 많이 올랐고요. 엔화 약세 좀 더 가팔라지면서 자동차 관련된 수출 수혜받는 자동차 관련된 주들이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올라왔다. 프랑스가 그 총선 2차 총선 앞두고 지난주에는 숨고르기 하면서 오히려 좀 빠졌던 거를 만회를 했는데 지금 출구조사 나온 거 제가 체크해 보니까 다행스럽게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네네. 그 르펜이 주도하는 소위 구구 네. 국민연합이 1등 할 줄 알았더니 3등으로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요. 완전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것 근데 같아요. 그게 과연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1등이 좀 좌파 쪽이 됐는데 좌파 연합이 오히려 지금 공약한 돈 쓰겠다는 거는 좌파가 더 많거든요. 원래 네. 좌파들이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프랑스의 지금 재정 적자가 네. 유럽 연합이 그 소위 가이드라인으로 주는 3%를 훌쩍 넘어서 5.5나 되는데 네. 이것이 과연 지속될 수 있는지 결국은 오히려 이게 뭐 피하려다 못 만난 격이지 않을까 이런 프랑스는 좀 상황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저 하위권으로 내려가 보면 영국이 총선 치르면서 노동당이 이제 1위로 올라오면서 네. 좀 숨고르기 좀 들어갔고 스위스, 스웨덴이 상당히 좀 약보합 정도 했잖아요. 네네. 지난 한 주간 전 세계가 다 그 시장 금리가 좀 내려왔는데 미국 따라가면서 저 두 나라만 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리가 상승한 것에 대해서 증시가 조금 약보합으로 마무리된. 그래서 한 주간 전체로 놓고 보면 결국은 여전히 기술주 위주로 좀 집중화 현상이 강화된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도 괜찮았잖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달려주면서 네네. 2,860선 안착했는데요. 네네. 예. 결국 기대감이죠. 일단 네. 실적이 뭐 그 소위 잠정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고요. 예. 첫 번째로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그 소위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 있다라는 거. 아, 콜 테스트 통과하게 되면. 네, 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좀 더 이 삼성전자의 순매수에 가담을 적극적으로 한 것이 좀 도움이 됐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오히려 그 지난 한 주 동안 금융주가 많이 올랐는데 그럼 네. 보니까 수급 주체가 주로 또 기관들이더라고요. 국내 예. 기관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쪽으로 좀 갈려져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조금 더 기술주에 집중하면서 국내 쪽에 들어오는 것으로 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은 어떻게 우리 송 대표님은 어떤 식으로 평가하셨습니까? 사실 뭐 그 안에 그 디테일을 좀 봐야지. 그게 아직 아직은 아니죠. 안 나오죠. 안 예. 나오죠. 그건 이제 예. 이제 7월 말쯤에 컨퍼런스 콜 하면서 이제 Q&A 하면서 데이터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아직 헤드라인 넘버만 보고는 계속 좀 잠정적인 거라서 예. 굳이 지금 만약에 뭐 그걸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보면 어차피 엔비디아에 들어가진 못했기 때문에 HBM 쪽이라기보다는 HBM 쪽에서 웨이퍼를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네. 범용 반도체족들의 그러한 생산 캐파가 줄어들면서 그쪽에서의 가격 상승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견인한 거 아닌가. 네네. 그러한 예상이 실제로 이번 실적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 뭐 그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주말에 나온 고용지표 실업률이 4.1% 좀 네. 많이 올랐죠. 예.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한 주를 놓고 보면 그 3번 차트를 봐주시면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바이든 트럼프 그 소위 토론회 때 금리 급등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예. 그때 저렇게 팍 튀었었잖아요. 그런데 수요일 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더 올랐었습니다. 일단 그러면서 금리 한번 내려주고 금요일 날 비농업 급여 이것이 예상만큼은 나왔는데 실제로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나머지 전반적으로는 약세를 나타내고 실업률이 4에서 4.1%로 올라가면서 안도 오히려 이제 경제 악재가 증시에는 호재가 되는 전형적인 장세가 나타났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9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58%에서 72%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는 하반기에 연준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라는 그런 시장의 그러한 금리 그 환호가 좀 컸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 디테일하게 하나만 더 들어가 보면 그럼 왜 그러면 좋았냐? 네. 그 10번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세요. 그 보면 이게 그 실제로 비농업급여 6월 전망은 19만이었는데 20만으로 더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면 시장이 환호했느냐? 6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신규 예비 수치 발표하면서 전달, 전전달을 수정을 합니다. 네. 근데 수정을 하는데 보시면 하늘색 막대가 그 최초 발표고요. 예. 짙은 파란색이 수정된 겁니다. 많이 내려갔죠. 수정치가 많이 내려오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6월 달이 지금 발표 우리 예상치보다 넘었지만 다음 달 발표되면 또 내려올 수 있다. 그걸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이미 앞에서도 많이 조정이 됐었기 때문에 1월, 2월에 들었습니다. 3월 빼고는 전반적으로 지금 올해 5번 중에 4번이 지금 하향 조정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6월 달도 너무 이게 과하게 과열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시장의 해석은 그렇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업률이 예. 실업률이 4.0에서 4.1로 위로 올라갔던 거. 보통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연준이 나름대로 경계 선을 긋고 있는 게 4.1일 거다라고 예상들 하고 있어서 4.1에 지금 도달했기 때문에 그러면 연준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난 한 주간 금리가 빠르게 내려오는 그것 때문에 기술주가 올라가는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패드워치로 매일 확인할 수 있는 시장 내에서의 금리 인하 배팅은 이제 9월 FOMC 가서 금리 인하 할 거야 하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네. 7월 이달 이제 7월 30, 31일 이틀 동안 잡혀 있는 거기는 별로 이렇게 기대감이 커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큽니다.
커피가 30잔이라 가지고 혹시나 저 내기를 하셔서. 문남중 의원하고 네. 문 의원이 저기 6월 FMC에서 금리 인하한다고 베팅하셨다가 저희 제작진들한테 커피를 사셨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그런데 이제 7월도 더 이제 가능성이 커졌다 하길래 저하고 또 내기를 했죠. 네. 근데 지금 국내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패드 워처 중에 최고라고 제가 스스로 평가하는 우리 또 글로벌 모니터 안근무 대표도 이 시장이 조금 7월 FMC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진단을 내려놓길래 조금 네. 불안해가지고 우리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불안한 게 이제 커피 30잔을 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11월을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으로 저는 9월도 아니다. 예, 저는 11월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11월. 아마 저는 이거 1년째 거의 1년 가까이 글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그러시네요. 같습니다. 예. 근데 만일 9월에 해야 된다고 만약에 본다면 그러면 이후로 나오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약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시장이 걱정할 정말로 우려될 만큼 연준이 우려할 만큼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거는 커피를 살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빨리 땡겨서 금리를 내린다면 급격하게 내려야 되면 그 경기가 안 좋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투자를 많이들 해놓으셨을 텐데 예. 채권만 잔뜩 들고 있는 거 아닌 다음에야 예. 주식 들고 있으면 주식에 뭔가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러니까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확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 지금 제가 그 두 번째 차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11번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게 수정이 상당히 컸잖아요. 아까 지금 4월과 5월을 합쳐놓으면은 수정돼서 줄어든 신규 일자리가 11만 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많이 하향 조정되는 두 개를 합쳐보면 11만 개가 넘는데 예. 11만 개면 과거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치 한 신규 달- 일자리 한 달치네요. 그거를 사실은 지금 이번에 쓱 6월 달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4, 5월 달 줄여놓은 게 한 달치가 사라져버린 글쎄.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게 이제 1980년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이제 롤링 12개월 이동 평균인데 이게 보통 1차, 2차, 3차까지 수정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3차하고 최초 1차 발표된 거의 그런 괴리 그것이 평균적으로 12개월치가 얼마큼 내려가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최근 들어왔고 상당히 애초에 발표된 것보단 용두삼이죠. 한마디로 일자리가 용두삼이로 발표가 되고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예상한 것보다 나중에 더 높게 발표가 됩니다. 평균적으로는. 예. 그런데 보통 이렇게 심하게 많이 예상보다 하향 조정되는 폭이 깊어지면 예외 없이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가 발표가 됐었다는 거죠. 지금 표에서도 2000년대 초반 제외하고는 다 지금 대표님 말씀 맞다나 하향 수정이 많이 되면은 꼭 침체가 있었네요. 예, 사실은 이것이 꼭 이렇게 심각하지 않고 내려오기만 해도 발표가 내려오기만 해도. 됐었고요. 유일하게 85년도, 86년도에만 심각하게 조정이 됐어도 침체가 상당 기간 뒤로 밀려지면서 안 일어났었습니다. 예. 저때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2년 동안 금리를 5%포인트나 낮췄습니다. 저 기간에 2년 동안 거의 5.25를 낮췄어요. 어마어마하게 급격하게 낮추면서 네. 그 소위 침체를 막고 뒤로 밀었었는데 네.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저렇게 하향 조정이 많이 난다는 건 예.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사가 잘 안 된다. 뭐 이거 거기에 좀 핑계를 미룰 수도 있겠지만 결코 좋은 사인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금리를 낮추냐 못 낮추냐 이슈보다는 사실은 전 더 걱정되는 게 이 상태가 좀 더 깊어지면 침체 오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침체가 오면 좋은 거는 채권밖에 없고 주식은 결코 좋은 시그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차라리 커피를 사나 했어도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만큼 경기가 좋은 것이 낫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러면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님이 갖고 오신 자료로 봤을 때는 약간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자료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인하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는 하반기로 가서 지금 예. 최근 들어서 공급 사이드에서의 소위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어요. 공급 대표적으로 쪽에서. 지금 해운 쪽에서 지금 소위 컨테이너 운임 예. 지수가 지금 100% 이상 올랐잖아요. 예, 지금 예. 공급이 우리가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예. 일단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홍해 막히고 뭐도 막히고 빙빙 돌아야 되니까. 예, 그리고 지금 항구들도 다시 적체가 심해지고
이것이 보통 7개월에서 8개월도 시차를 두고 좀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게 지금 연초에 이게 지금 올랐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부터 하반기 들어서 이쪽과 관련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일부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어려운 게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침체가 오는데 물가는 쉽게 안 떨어지는 네. 요 두 가지 때문에 연준의 움직임이 이미 그전에도 늦게 시작했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 갑자기 빠를 이유를 사실 찾기가 쉽지 않다. 이번에도 아마 내부에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우지만 실제로 액션은 생각보다는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늦게 일어날 확률이 좀 크지 않을까. 차라리 연준의 생각은 아마도 일부 침체를 겪더라도 물가부터 잡고 가는 것이 물가부터. 여전히 대표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완벽하게 연준이 거기에 대응을 해주면 최고로 좋겠지만 그래서 연준 저 응원합니다. 예. 하지만 과거의 경험은 생각보다는 항상 그 연준의 대응이 딱 라이트 타이밍이었던 경우는 생각보다는 적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도는 얘기 중에 그 얘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게 금리 인하를 막상 할 때까지 즐겨라 랠리를. 아, 그 말이 그냥 계속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있는 그때가 차라리 증시가 좋지. 막상 과거의 경험이나 통계를 보더라도 막상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좋을 것인가 하는 부분.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 주 파월 의장이 화수 이틀 뭐 이렇게 저기 의회 정원이 잡혀 있던데 네네. 의외로 중요하겠어요 보니까 괜히 그 입에서 고용 시장 걱정하는 듯한 얘기가 나오면은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질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 불꽃 세게 한번 또 한 번 또 튀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 캠프파이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또 장작 가져와서 또 몇 개 더 넣고 이제 석유 또 한 방울 부어주는 거죠. 네, 이게 왜냐하면 확 일어나라고. 과거의 경험상 실제로 침체를 선언하는 거는 연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MBER이라는 전국 미국의 경제 학회에서 하는데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보통 침체가 실제로 일어나고 언제 발표를 하냐면 빨라야 1년입니다. 1년 후. 예. 보통 250일, 60일이고요. 1년 지나서 보통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지난 다음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실제로 침체는 지나놓고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쉬운 일은 아니다.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마지막 요 차트까지 연결 이왕 얘기 나온 네, 김에 네. 이게 보통 시장에서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마지막 금리 인상했던 시점이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이게 벌써 시간이 마지막 좀- 금리 인상 예 2022년 작년 예, 상반기까지도 올렸었죠. 작년 7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게 작년 예. 작년 7월. 예. 작년 7월까지 금리를 갖다 올리는 와중에도 장은 랠리를 펼쳤구나. 그렇죠. 작년 초부터 랠리를 펼쳤죠, 사실은. 어. 그래서 지금 12개월, 13개월 정도 됐는데 예. 이게 딱 1년 이제 뭐 애니버서리 뭐 이런 건데 과거의 경험을 보시면 이게 금리 인상을 쫙 하다가 예. 멈춰서고 이제 금리 최고점에서 이제 유지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시차를 두고 이게 그러면은 1990년도, 2000년도, 2008년도 세 번의 금리 인상 주기에서 17개월, 10개월, 18개월 후에 침체가 발표가 됐다. 그리고 침체 기간이 확정된 건 또 그거에서 1년 후에 발표가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연준이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는 맞고요. 유일하게 그 금리를 인상하고 상당 기간 침체 없이 왔던 게 그 95년도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응원하는 거는 지난 4번 중에 3번은 침체가 왔지만 95년도에 안 왔던 조시기처럼 연준이 대응을 해줬으면 제일 좋겠다라고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와, 지금 뭐 단순히 암산이 가능하네요. 17, 10, 18 더하니까 45 나누기 3 15개월. 근데 지금 12개월째. 아직 3개월 남았네요. 더 달릴 수 있겠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불꽃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는 차라리 침체 없이 연착륙을 시키는 게 시장의 기대 또 연준이 하겠다라는 거 그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을 왜냐하면 만약에 진짜 미국의 침체가 오면 전 세계 우리 자산 가격들이 다 그렇죠.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잘 돼야 된다. 전 응원을 합니다. 네. 최근에 보면 미국 그
주요 빅테크 기업들 주가 흐름이 약간 좀 분위기가 바뀌는 게 엔비디아가 워낙 그동안 또 많이 상승을 해온 것도 있겠습니다만 약간 좀 쉬어가고 있는 타이밍에 그동안 좀 눌렸던 테슬라가 지금 보니까 8거래 연속 상승하고 약간 조금 다르단 말이죠, 분위기가. 이게 이제 약간 말씀 주신 대로 M7 중에서도 예. M6의 반란, 그 중에서도 꼴찌들의 반란. 아, 네. 예, 원래는 연초 위에 순서를 보면 엔비디아부터 시작해갖고 뭐 메타 이런 순이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런데 네. 지금 지난 일주일간만 놓고 보면 테슬라가 자그마치 27%나 올랐습니다. 예. 그렇죠.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애플 7.5%. 이게 정확히 지난주만 빼고 나오면 연초 이후에 정반대 흐름이었거든요. 엔비디아가 오히려 지수보다 못한 그런 한 주였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빅테크 내에서 M7 내에서는 소위 시장에 기대하는 쏠림 현상이 아니라 전반적인 확산,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그들만의 리그라는 것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만의 리그다. 근데 지금 저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테슬라가 갑자기 이렇게 힘을 내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사이 많이 빠졌죠. 사실은. 많이 빠졌던 연초 그게 이후에 제일- 5 제가 알 기억에 35% 뭐 이렇게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예. 완전 M7에서 탈락하고 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랬죠. 그러다 보는데 첫 번째로는 그 변곡점이 뭐냐면 2분기 지나내면서 판매량이 예상치보다 조금 덜 빠졌거든요. 예,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 제 생각에는 가장 큰 기대는 지금 8월 8일에 있을 로보택시 거기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아까 뭐 우리 ESS도 얘기했지만 예.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그런 에너지 저장 예. 부문의 성장 뭐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클 거라고 보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낙폭과대. 예, 거기에 대한 그러한 이제 반란 뭐 이런 거. 근데 지금 테슬라가 최근에 올랐던 거 보면 민주식하고 올라갔던 시점 비슷합니다. 타이밍상 사실은. 예, 이거 냉정하게 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이슈라기보다는 사실은 워낙 많이 빠진 것들에 대한 그러한 일종의 그런 공격적인 개인들의 매수 이런 것들이 좀 미국 내에서도 좀 강했던 거 아니냐 싶고요. 다만 이제 이게 정확히 1년 전의 모습이었는데 작년도 4월에 바닥 찍고 7월 실적 발표 전까지 엄청 올랐었어요. 그리고 실적 시즌마다 이제 주가가 계속 우하향하면서 내려왔거든요. 네. 이번에도 이번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해요. 7월 말에 있을 실적 발표와 8월 초에 있을 로보택시에서 테슬라의 성장성에 대한 그런 걱정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으면 또 작년과 비슷한 패턴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투자자분들, 특히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 서학개미들이 두 번째로 많이 들고 계시잖아요. 이거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에서 차익 실현한 세력들이라면은 대형 기술주 하던 사람들이 소형주 뭐 눈에도 안 들어올 거고.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빠졌으니까. 못 갔던 거 네네. 찾으면 테슬라로 또 네. 갈만도 하네요. 그리고 워낙 테슬라는 좀 뭐랄까 일종의 팬들이 많으시잖아요. 아, 그렇죠. 팬들이 많고 예. 또 스토리텔링이 또 그럴싸한 기업이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는 예. 원래는 혹시 그 머스크가 떠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잖아요. 예. 보너스 못 받아갖고 네네. 삐져서 네. 떠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보너스 받게끔 어쨌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안드렐리 중에 첫 시발점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스토리텔링이 다 뭉쳐서 최근에 이런 급등세를 확실히 내고 있는 거는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TV 토론 이후에 확 당선 가능성이 올라간 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의 플러스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이 보통 사이가 아니거든요 보면. 그 브로맨스는 엄청난데. 뭐 산업 쪽으로는 사실은 트럼프가 되는 게 전기차한테는 썩 좋지는 않을 거라서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어떤 좀 뭐랄까 선입견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이 재집권 할 것 같으면 일기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전 캐비넷을 좀 볼 필요는 그게 있을 것 중요하죠. 같습니다. 예, 일기 때는 영 사람 잘못 써가지고 혼자 막
사실은 제 기억에도 6개월인가 동안 다 못 채웠었습니다. 다 네. 못 채우기도 하고 네네네. 얼마 가지도 못하고 네네. 예, 사람 자를 때도 희한하게 아니, 자르고 본인이 대통령 될지를 몰랐다고 하니까요. 그래요. 자, 지금 시간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0.3%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이고요. 현재 예상 체결 지수 2,872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0.2%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84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88,000원, SK하이닉스 보합 예상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보합 예상됩니다. 현대차가 0.5%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호가는 282,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6%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08,000원, 기아가 0.8%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 127,4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 상승 예상됩니다. 셀테리온 보합 예상되고요. KB금융이 1.9% 상승 예상되면서 호가는 89,900원, 포스코홀딩스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0.3% 하락이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89,500원, 알테오젠 3.58%, 3.4%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88,500원, 에코프로 보합 예상되고요. HLB가 1.9%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4,900원, 엔케미 1% 하락이 예상되고요. 호가는 227,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HPSP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리노공업은 오늘 0.2%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삼천당제약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호가는 196,800원, 셀트리온제약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4,500원, 클래시스 보합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8분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 상승세 예상되고 오늘장에서도 좀 대형주 쪽으로의 매수세가 더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네요. 예. 뭐 삼성전자는 더 아주 관성이 통할 것 같은데 저는 어쨌거나 세 개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현대차, 기아 두 자동차주하고 네.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가 딱 5일선, 21선이 지금 딱 붙어가지고 여기서 우상향하는 21선이 이기는지 우하향하는 5일선의 영향 때문에 조금 조정이 깊어지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지네요. 지금 보니까 뭐 여전히 국내 증시도 그렇고 사실 뭐 키 맞추기라기보다는 쏠림 현상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 사실 미국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미국 예. 증시가 가장 쏠림 현상이 심각한 좋게 말하면 아까 그래서 제가 그들만의 리그라고 그러니까요. 예, 표현을 해드렸는데 지금 지수는 말씀 주신 대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로 네.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몇몇 상위 시가총액이 엄청 큰 예. 상위 네. 종목들 위주로 끌어올려지다 보니까 지금 S&P 7과 네. S&P 493의 격차가 엄청 벌어지고 있다. 아.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게 보통 우리가 보면 그 ETF들 중에도 시가총액 가중 비중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동일 가중 아. 모든 다 똑같이 예, 1달러씩 다는 예, 기준 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중소형주들이 잘 가면 오히려 동일 가중이 더 좋아지는 이게 길게 놓으면 과거에 늘 그래왔는데 최근 10년간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이나. 예, 10년이나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요거는 지금 짧게 지금 제가 3개월 예, 정도 예, 좀 출연한 건데 이따가 중소형주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S&P 500 이게 이제 시총 비중이죠. 시총 가중 비중이죠. 예. 이게 보면 지금 3개월 동안 거의 7%나 올랐습니다. 예. 2분기 동안. 그런데 동일 가중은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493개에는 오른 게 없이 오히려 좀 그러네요. 빠졌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사실은. 더 어떻게 빠졌다고. 보면 지금 동일 가중으로 거의 마이너스 2%인데 그 소형주들은 실제 저렇게까지 러셀은 나왔으니까 더 빠져 더 있습니다. 빠졌다고 봐야죠. 예, 러셀은 저기 안 돼. 이건 대형주 중에서도. 그러니까, 네네. 제가 그래서 네. 그들만의 리그로 한 게 대형주 안에서도 7개가 다 끌고 가고 있는 거고 예. 나머지들은 상당히 좀 소외돼 있는 상황이다. 다 섞어 놓어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쏠림 현상이 7월 들어와서 이게 조금 원래 분산되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줘야지 소위 장기 대세 상승 네네. 이 흐름이 나타날 때인데 오히려 7월 첫째 주에 쏠림이 더 심각해졌다라는 거는 결코 좋은 신호는 아니지 않겠느냐 좀 걱정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앞에 모두에서 코멘트가 좀 그나마 이제 시장 폭이 조금은 낮아지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두 번째 갖고 온 게 이제 시장 폭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그러니까 다 같이 올라가느냐 일부만 올라가냐 그걸 보는 것이 대표적인 게 200일 우리가 이제 이평선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200일 이동 평균선을 상회하고 있는 비중이 올라가느냐 줄어드느냐. 아하.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검은적 선이 올라가면은 저 상회하는 비중이 더 커지는 거고요. 네. 내려오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보면 이것이 일종의 지수의 일종의 초기 선행 지수 역할을 하거든요.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은 소수 종목에서 시장에 끌어올려질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2021년도에 상당한 장기 상승세 11월 달까지 12월까지 우상향을 했었는데 이미 2021년도 하반기에는 이평선이 계속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하회하는 종목들이 더 늘어나는. 결국은 이 모습이 지금도 비슷하게 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데 소위 이평선을 상회하고 있는 종목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 모습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되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다시 여기서 돌아서서 올라서 줘야만 장기적인 하반기, 연말까지의 대세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제가 걱정하는 거는 2021년도 하반기 내지 그 뒤로 나타났던 시장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실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이 상당히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 그림에서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S&P 500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갖다가 유지하려면은 유동성이 더 공급돼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시장에 돈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야 참. 근데 지금 미국 장을 설명하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네. 뭐 사실은 거의 같이 쫓아가죠.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그것이 또 투자자들이 거의 쏠림 현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도 지금 국내에 사는 종목들 보면 사는 종목만 사고 네. 상반기에 밸류업 종목들은 이제 이미 철만큼 채웠는지 더 이상 사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도 특정 종목으로 쏠려진다는 것 자체는 좀 그렇게 뭐 건강한, 우량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지금 금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금년 들어서 네. 우리 보니까 코스피에서 개인이 17초 2,800을 갖다가 순매도를 했네요. 뭐 선물은 빼고 현물만 봤을 때. 그러고 나서 코스닥에서 6조 2,200을 샀으면은 얼추 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10조가 비는데 코스피에서 판 게 더 많은데 이 10조만큼 또 예탁금이 늘었나 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럼 이 돈 어디 갔을까요? 부동산으로 갔을까요? 미국 장으로 갔을까요? 미국 장으로 좀 가지 않았어요? 미국 장으로 좀 갔겠네요. 네, 네. 야, 10조면 이게 그 사이 엔비디아 엄청 사지 않았습니까? 상반기에. 달러로 쳐도 엄청나네. 예, 연초 달러로 만에- 쳐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역 수지만 갖고 안 되는구나. 아, 그렇죠. 환율이. 일본에서도 봤지만 네. 지금은 우리나라의 그러한 이제 소위 그 자산 규모가 워낙 커져서 예. 해외 투자와 관련된 그러한 노력들,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진 것만 맞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GDP 규모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쌓여 있는 부가 해외로 쉽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시장에 그건 환율에 당연히 같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하. 왜요? 아니요. 예. 지금 방금 또 뭐가 저렇게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빠지나 했더니 또 전자하고 하이닉스였나요? 네네네. 지금 이게 쏠림 현상 심해지는 것 자체가 사실 뭐 보면은 기업들의 이익이 그만큼 좋아서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가총액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 비중이 더 크다라는 거잖아요. 쏠림 맞습니다. 현상이. 예. 이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상승장에서 엔비디아가 다 끌고 예, 왔습니다. 최근에 좀 쉬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번은 2000년도 닷컴 버블과는 달라. 이런 사실은 주장이 네. 상반기 내내 지배했습니다. 특히 지금 엔비디아가 올해 가장 많이 국내에서도 순매수 해외 서학개미들이 1위를 들고 있고 실제로 진짜 엔비디아가 성과가 워낙 좋은데 문제는 어쨌든 상위 지금 10개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거의 37%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건 엄청나네요. 역대급으로. 역대급이네요. 10개가 37% 거의 40%를 다 차지고 있다는 거는 예. 엄청 쏠려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익 비중도 그만큼 많이 올랐냐?
근데 이익 비중 그렇지 않습니다. 2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이익 비중이 27%까지 상위 10개가 왔던 것이 지난 한 35년 동안 이거 거의 최고점 수준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면은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네.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7월 8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하반기 출발 자체는 좀 순조로운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2,860선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S&P 500 그리고 나스닥까지도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공개 석상에 나서서 발언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반기 통화 정책과 관련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CPI라든지 PPI 발표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보합권으로 2,862포인트, 코스닥도 지금 보합권이죠. 848포인트입니다. 양시장 보합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 상승합니다. 88,1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0.4% 떨어집니다. 23만 5천 원. LG에너지솔루션이 0.7% 하락합니다. 35만 7천 원. 지금 약보합이네요. 낙폭 빠르게 줄여냅니다. 35만 7천 원. 현대차가 지금 0.3% 상승합니다. 28만 2천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상승합니다. 80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아가 지금 0.4% 떨어지네요. 12만 5,8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올라갑니다. 6만 8,800원. 셀트리온 강보합권이죠. 18만 6,100원이고요. KB금융이 0.2% 소폭 하락합니다. 8만 8,200원 보합.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0.5% 떨어집니다. 37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또 바이오 쪽이 흐름이 좋네요. 지금 SK바이오팜도 1.6% 올라가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1% 이상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 떨어집니다. 18만 8,200원. 알테오제는 0.5% 올라가네요. 28만 500원. 에코프로 0.8% 하락합니다. 9만 7,500원이고 HLB가 3.8% 강세입니다. 9만 6,500원. 엔캠은 1.9% 하락하네요. 지금 22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PSP가 지금 0.78% 올라가고요. 리노공업은 1% 떨어집니다. 클래시스 보합이고요. 삼천당제약이 1.5% 하락하면서 19만 3,600원, 셀트리온제약은 1.6% 올라갑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지금 양시장이 보합권, 지금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콜드체인 관련주, 저온 유통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신바이오가 지금 20% 급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투비소프트도 9% 강세. 그런데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 이제 동전주고 서린바이오가 4.5% 상승 중이고요. HLB 테라퓨틱스가 3.4% 올라갑니다. 9,680원. 그리고 투비소프트 보셨고 서린바이오도 지금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GST도 1% 상승 중이고 대한과학, 한익스프레스도 1% 안팎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선주 다시 움직입니다. 지금 대원전선이 3% 이상 올라갑니다. 3,9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S가 3.2% 상승하고요. KBI 메탈도 1.2% 올라갑니다. 재룡전기 1.5% 상승하면서 87,400원, 대한전선도 1% 이상 올라가고 가온전선도 2% 상승하면서 46,450원, LS 에코에너지도 0.6% 상승 보여줍니다. 전선주들이 다시 한번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수산주도 올라가네요. 지금 사조 대림이 13% 급등합니다. 17,000원을 넘어서네요. 사조 시푸드도 5.3% 강세고요. 6,470원. 그리고 사조 우양 한성기업도 1%에서 3% 강세고요. CJ 시푸드도 3% 이상 올라갑니다. 4,6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산주도 흐름이 좋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풍력 쪽도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CS 윈드가 3% 상승 중이고요. CS 베어링도 3% 이상 올라갑니다.
효성중공업도 5% 상승하면서 32만 6천 원이고요. SK오션 플랜트도 3.4% 강세고요. 태웅도 3.5%, 동국 SNC도 2.68% 상승하면서 2,875원. 유니슨 아무래도 동전주니까 가볍겠죠. 15% 급등합니다. 오늘 풍력 관련주, 수산주, 콜드체인 관련주, 전선주들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쪽도 일부 개별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임이 좋습니다. 블루엠텍이 11% 급등합니다. 16,690원이고요. 대봉 LS도 4.5% 상승 중이고 지노맨 컴퍼니도 3% 이상 올라가고요. 고바이오랩도 강세 흐름이고요. 펩트론, 한국 BNC 2% 이상 올라갑니다. D&D 파마텍도 4% 이상 상승합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많이 삽니다. 지금 1,212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23억 원 그리고 1,17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가장 많이 사는 종목 역시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신한지주, LG에너지솔루션이고요. 코스닥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합니다. 766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02억 원, 153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환율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이제 저 주식시장 정규장 마감 시각 3시 30분 대비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3원 20전 하락한 1,377원 지금 15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간 거는 이제 개장 상황이고 현재가는 1,377원 15전입니다. 시장 환율 자체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 흐름이 좀 이어지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예. 미국채 금리 10년물 기준으로 4.5%라고 하는 크리티컬한 레벨을 네. 단숨에 못 뚫고 그런 레벨은 한 번만에 뚫기는 어려운데 그 이후에 이제 앞서 제일 처음에 이제 송 대표님 얘기하셨다시피 미국 지표들 보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 커지고 이러면서 오히려 금리가 4.3% 밑으로까지 오니까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5 아래로까지 흘러내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렇게 됐습니다만 아마 이제 금리 인하하면서 달러는 달러대로 지켜야 되는 게 아마 미국의 고민 아닐까 싶기도 그렇게요. 하네요. 네. 앞서 저희 얘기했던 지금 쏠림 현상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서 주요 빅테크들 이익 대비 지금 시가총액 비중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말씀대로 비싸졌다는 거죠. 비싸졌다. 예, 그러니까 이익을 담당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후하게 지금 시장에서 쳐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미국 S&P 500 중에 상위 10개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란 전대미문 엄청나게 거의 이걸 보려면 1920년대 이렇게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옛날로 이제 돌아가야 될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게 2000년도 닷컴 버블 때보다도 지금 10%포인트 지금 높은 정도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높은데 그때는 이익 비중이 이거보다 훨씬 낮아요. 그때는 이제 버블이라고 했던 게 적자 기업들 많고 이래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때 시가총액 비중이랑 이익 차지하는 비중 두 개의 격차가 그 당시에 10%포인트였는데 지금도 10%포인트 똑같다라는 거죠. 결국은 전체 레벨은 올라왔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비싸게 대응을 해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서 이게 대형주가 여기서 계속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여기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더 빨리 늘지 않는 이상은 저런 높은 비중이 지속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사실 연초부터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특히 소형주로 한번 가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보통 이제 좀 나오기 시작했었죠. 대표적인 게 탐리 이런 분들이었죠. 근데 여전히 지금 소형주 부진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20년 전 수준. 20년 전. 2000년 보통 이게 상당히 많았는데 보통 대형주와 소형주 아마 재무론책에도 지금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소위 이제 이상현상, 아노말리라고 보통 하는 주식시장이 이해가 안 가는 소위 이제 정보가 상당히 모든 정보가 효율적인 그런 시장에서는 소형주가 항상 대형주를 앞선 일이 별로 없는데 통상 실제로 지난 장기간 4, 50년간은 소형주가 대형주를 항상 앞서 왔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항상 그리고 또 우리 개인들도 중소형주 훨씬 더 좋아하시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도 2000년도부터 2008년, 9년까지는 소형주가 상당히 대형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대형주가 소형주보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좋아진 이런 때가 과거에 이렇게 길게 좋아졌던 때가 없었는데
좀 보시면은 2015, 16년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가까이 지금 대형주가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 뭐 지속되면서 2000년도의 수준까지 지금 대형주 아웃퍼폼, 소형주 언더퍼폼 이런 일들이 좀 지속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형주를 올 초부터는 너무 많이 못했으니 대형주는 많이 갔으니 소형주를 보자라는 얘기들이 이제 시장에 꽤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도 예. 여전히 아직까지 좀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내용을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 아, 이게 뭐냐면 소형주 내에 적자 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많더라. 그냥 대략 절반이 다 적자더라. 호우, 네네. 제일 오른쪽 현재 저기 예. 네. 그러면 100개 중에 44개가 이게 다 이게 적자더라. 이러면 이게 둘 중에 하나는 적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대형주로 쏠림 현상 이유가 있었네요. 지금 적어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형주로 계속 좋아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게 44%가 어느 정도냐면 기술주 거품 때나 금융위기 때나 돼야 네. 그 정도 수준 돼야 적자 기업들 수가 되는 건데 그만큼 어찌 보면 소형주가 못 가는 이유가 회사들이 저렇게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중소형주로 좀 더 그러니까 소위 매기가 좀 더 확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적자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소위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현재의 상황이 약간은 교착 상태 거기에 좀 있는 측면에서 소형주가 그냥 그 사이에 많이 헤맸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된다 이 논리는 적어도 저 숫자를 보면 쉽지 않은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싸다는 이유만으로는 접근하기에는 조금 쉽지 싼 게 비지떡이다 이게 딱 이거에 맞는 그런 상황이 싼게 되지 않을까. 비지떡이다. 네, 네. 대표님, 저기 우리 송정 대표님이 지금 이제 운영 쪽에서 쭉 그거 몸담아 오셨지만 제가 봐서는 그 이코노미스트의 그 DNA가 더 강하신데 저희 월요일 코너를 갖다 이렇게 맡아서 오시면서 사실상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만 이 랠리를 갖다 이렇게 랠리의 배경은 설명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그 스탠스 자체는 이것이 이제 그렇게 뭐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납득할 만한 그것은 아니다 하는 톤도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 역설적으로 이제 송 대표님이 이제 손 들면 이제 장이 끝날 것 같은데. 빨리 들까요? 아니 빨리 들면 안 되고 송 대표님 같은 분이 계속 계셔야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 우리 저 수요일 날 출연하시는 유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AI 이제 시작으로 마라톤으로 치면 이제 30% 달렸다. 100리길에 30리 왔다. 뭐 등산으로 치면 이제 3분 응선이다 했는데 우리 작가님이 쓰셨나? 아까 뉴욕 증시 9분 응선 넘었다라고 자막을 다셨더라고. 무서운 얘기였습니다. 저 그거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작가님의 견해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제 이제 기사들이 많이 그런 나왔어요. 얘기 기사들 예, 중에 예. 하나를 갖다 거의 이제 목에 왔다 뭐 예, 이런 거지 이제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는 거예요. 네. 이제 겨우 뭐 30%다, 3분 응선이다 하는 거하고 9분 응선이다, 정상이 저기 보인다 하는 거하고 이렇게 되면 아닌 게 아니라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 쪽의 매수 세력들은 스크럼을 꽉 짜야 됩니다. 네. 너 이탈하면 안 돼. 같이 팔면 안 돼. 이게 뭐지 스포츠 게임이 아니라서 이거는 예, 스포츠 게임은 서로 끝나고 술 한 잔 소주 한 잔 먹으면 저도 상관없는데 옛날 그 80년대 예, 초에 이건 그렇게 돈을 잃는 게임이라서 예.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체류탄 터지는 순간에 혼자 이렇게 도망가면 그 친구는 이제 완전 그 과에서 그쪽 부류에서 이제 완전 따당하거든요. 배신자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 지금 여기서 이탈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탈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손 들고 누구요? 나간 분이 그 제가 말씀드린 콜라노비치? 예, 콜라노비치가 지난주에 저도 사실 그 기사를 가장 제가 그때 했어요. 이분이 네. 돌았으면 근데 비자발적 아니었어요? 보통 이게 제 경험상 그러니까 소위 이제 불장에서 배열을 얘기하던 분들이 버티다 마지막에 보통은 자기가 그걸 못 꺾으면은 회사를 그만두는 경향이 자기가 뷰를 꺾지 못할 바에야 회사를 그만둔다. 네, 그리고 뭐 저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제가 보기엔 이제까지 틀렸지만 2년간은 틀렸습니다. 2년 동안 틀렸죠. 그러니까 네. 그 전에 10년간 엄청 잘 맞췄던 분이거든요. 네. 하지만 2년 동안 이런 표현 있지만 엄청 괴롭힘 당했을 거예요. 그럴 회사 거예요. 내에서 왜냐하면 회사 내에서도 네, 괴롭힘 네, 네. 당하고 예, 제 뭐 경험상 이러면 결코 저기 이제 저 의견을 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너 때문에 장사 안 된다 맨날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다음에 엄청난 욕도 많이 먹었을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배워라는 표현보다 그분 나가는 거 보고 제가 이게 진짜 구분홍선 안 나라는 걱정을 제가 이제 그분 그만두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그 하우스 뷰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어깨에 사서 그러니까 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자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시장은 대체로 다 꼭지에 다 팔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일이 저희가 이제 제 경험상 불가능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자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고요. 뭐 꼭지 확인하고 내려오는 와중에 어깨에서 그렇죠. 팔아도 그래서 성공이죠. 반대편 어깨에 팔자 먼저 그렇죠,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예. 보통 그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지나놓고 봐서 이게 확인이 되면 좋은데 보통은 쉽지가 않아서 보통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나가면서 서서히 팔아가는 사람 것이 심리가 그 꼭지대 가격을 갖다 본전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자산 배분형 스타일들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절대적인 마진을 지키고 수익률을 지키고 그다음에 살아가면서 우상향을 꾸준히 가는 것이 너 목표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제가 계속 좀 배려한 느낌을 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이유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요새 다음, 중국은 요새 전혀 뭐 언급이 안 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용두사미가 됐죠 상반기에. 용두사미. 중국은 왜냐면 그 홍콩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30% 이상도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네. 그 연초 대비는 지금 한 8% 오른 걸로 돼 있고 CSI 300 같은 경우는 그냥 보합이에요 지금 네. 시장 자체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차트에도 있지만 그 수출에 지금 다 목을 메고 있는데 차신 제조업 PMI 이게 수출의 기업들한테 주로 물어보는 겁니다. 생각보다 좋아요. 확장 국면에 있는데 내수를 포함한 전체 공식 제조업 PMI는 여전히 지금 수축 국면. 확장이 아니라 수축에서 섞어놓으면 중국이 과연 앞으로 올해 그 경제 성장률 5% 목표 달성할 수 있을까? 수출만으로는 쉽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중국이 되돌아서려면 3년간 의도적으로 때려잡았던 부동산 경기. 아하. 예, 이게 의도적으로 좀 때려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심해졌는데 5월부터 부동산을 되살리려고 그나마 시진핑 정부가 조금 돌아섰지 않습니까? 네. 그 효과가 그나마 좀 나오고는 있어요. 보신 대로 지금 결국은 기존 주택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다. 가격 아하. 문제를 떠나서 예. 거래가 아예 안 되다가 거래가 좀 되고 있다. 그럼 아시겠지만 주식도 똑같은데 그 거래 없이 주가가 빠지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근데 거래가 터지면서 지금 집값이 어느 정도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중국이 하반기에 내수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지금 최대의 문제는 내 집값이 내 재산의 70% 80% 되는 집값이 빠지다 보니까 돈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쓰려면 내 집값이 안정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만들어진다면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지금 7월 15일부터 18일 사이에 중국의 삼중 전회가 그렇죠. 열립니다. 예, 예. 지금 기대가 아예 없어요 시장에.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런데 혹시라도 좀 깜짝 그러한 부양책이 더 나온다면 그 지금 용두사미가 됐던 중국 증시가 다시 하반기에 한번 랠리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그건 충분히 있는 상태라서 지금 워낙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싼 대표적인 증시가 중국이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하반기 중국의 내수 개선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꼭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들은 또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지난주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속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은 지금
추가적으로 상향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또 한번 연고점을 돌파합니다. 0.14% 플러스로 2,866선, 코스닥 0.7% 올라가는데요. 853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은 외국인이 삽니다. 1,327억 원 매수 우위, 더불어서 기관도 오늘은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241억 원 매수 우위고 기관홀로 1,545억 원 팔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양매도가 나옵니다. 기관이 122억 원, 외국인이 413억 원의 팔자 포지션. 오늘은 개인홀로 549억 원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시죠. 오늘은 전기장비와 우주항공과 국방업종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건강관리 장비와 용품 업종도 플러스권입니다. 반면에 해운과 손해보험, 생명보험, 보험업종이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사조 그룹주를 중심으로 수산주가 올라갑니다. 하나증권에서 사조 대림 내년 매출액이 4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며 현저하게 저평가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 속에 사조그룹주 전반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현재 사조 대림 상한가 경신했고 사조 시프트 역시 거의 상한가에 근접합니다. 사조 대림이 99,400원, 사조 시푸드가 7,9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사조 산업도 24.7% 불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52,500원입니다. 더불어서 수산주 내에서는 CJ 시푸드가 15.53% 급등세 보여주면서 5,16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성기업도 13.62% 질주를 보여줍니다. 8,590원입니다. 오늘은 전선주가 다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업종별 순환매가 돌면서 전선주 쪽으로 다시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요. 전선주 내에서는 대원전선이 5.4% 플러스권으로 4,055원, 가온전선 3.63% 올라가면서 47,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S 역시도 3.59% 올라갑니다. 거래가 13만 5,7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KBI 메탈은 강보합권이고 LS 에코에너지가 더불어서 3.87% 올라가는데요. 현재 3만 8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지난주에 상승 흐름을 이어갑니다. 올해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 특허가 만료되면 180조 정도 규모의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열릴 것이란 기대가 계속되는 모습인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는 블루엠텍, 삭센다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노바티스 고객사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에서 9%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16,32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삭센다의 성분인 리라클로이드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장 초반 대비해선 상승폭을 조금씩 축소해 나가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3% 가까이 오름세 유지 중입니다. 13,500원. 그밖에 한독이 4% 가까이 올라가면서 17,72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펩트론도 5.12% 강세 흐름 유지 중입니다. 67,600원. 더불어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0.4%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력에너지 관련주도 상승세 기록 중입니다. 2022년 11월 출범한 글로벌 해상풍력연합에 한국이 2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소식에 우리나라 풍력에너지 기업들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제22대 국회에서 발의한 해상풍력특별법 통과 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오늘장에서 9%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더불어서 효성중공업이 5.8% 플러스권으로 32만 8,500원. 우리기술이 3% 넘게 올라갑니다. 거래가 1,994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태웅은 4.38% 오름세입니다. 17,16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SK오션플랜트가 2.89% 플러스권으로 14,2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라우드에셋 김현우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신만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전문가님은 삼성전자 주가 향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AI 수요에 대한 이런 반도체 업황 개선 그리고 이런 성장 모멘텀은 현재 계속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10만 전자의 가능성은 현재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 2분기 잠정 실적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HBM3를 공급하지 않고도 1분기 대비 2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점은 그만큼 고무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 경쟁사 대비 이제 부진했던 주가 흐름과 그 최근 외국인의 긍정적인 수급 상황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HBM3 테스트 통과 기대감과 또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에 대한 이런 하반기 실적 기대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흐름 바탕으로 긍정적인 주가 흐름 이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삼성전자 역사상 신고가 구간이 96,8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만큼 시장 매크로 변수와 또 최근 상승에 대한 이런 차익 매물 추례로 속도 조절 가능성은 높겠지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저항선을 여겨지고 있는 대략 9만 원 선 돌파 이후 그리고 그 이후에 지지되는 흐름이 나와줄 경우 좀 지난주와 같은 탄력적인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도 상승 탄력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반도체 대형주 말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일단 지난주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을 통한 어닝 서프라이즈 영향으로 차츰 이런 삼성 밸류체인 등의 중소형 반도체 기업들 역시도 나중에는 낙수 효과를 비롯한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유입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먼저 금요일 시장에서 삼성전기가 5%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부터 양산 예정인 실리콘 커패시터가 발열 감소 및 전력 소비량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이런 AI 핵심 수동 부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런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어가는 상황으로 앞으로의 흐름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심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심텍은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을 고객사로 두고 메모리 기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상반기 부진했던 실적 역시 하반기 이런 신규 수주 증가에 따라서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적과 주가 또한 동반 턴어라운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동진 세미캠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3D 낸드 포토레지스트 독점 거래처로 하반기 삼성전자의 미국 테일러시 공장 가동에 대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차세대 노광 장비를 이런 노광 장비에 대한 이런 개발 모멘텀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과 더불어서 최근 주가 하락에 대한 반등 흐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첫 거래일인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상방을 더 열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장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먼저 이제 지난주 금요일 고용 보고서 미국 6월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제 고용 시장 둔화에 따른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주중 예정되어 있는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도 지금 앞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 지난주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앞으로 다가오는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방 경지성을 나타내면서 2분기 실적 개선세가 높은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살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백세미나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인가요?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2,400달러를 돌파한 뒤 조정이 이루어지며 2,300달러 박스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제 금 가격에 대해 하락보다는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관련 상품들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 가격이 이제 지난 5월 최고치를 찍었지만 여전히 투자자들 관심이 뜨거운 것 같은데 실제로 동남아 국가에서는 몇 개월째 금을 사려는 구매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 현지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중앙은행은 6월 대중의 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금을 더 많이 팔겠다고 알리자마자 금 구매자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은행이 금 구매용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기까지 수수일간 대기열이 이어졌고 매일 몇 분 만에 일일 판매 예정량이 매진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베트남과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큰손 구매국으로 꼽힙니다. 최근 사재기 현상은 경제적, 지정학적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는 반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 2,073.4달러에서 출발한 금값은 이후 고공행진해 5월 20일에는 2,449.5달러까지 치솟았는데요. 같은 달 말 다시 2,400달러 아래로 떨어진 후 2,300달러를 유지하다가 7월 5일 2,397.7달러까지 반등했습니다. 지난달 24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금 가격이 향후 12에서 18개월 동안 3,000달러까지 급등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는데요. 연초 우려됐던 이란의 중동전 참전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레바논 헤즈볼라와 예멘 후티 반군 등 시아파 세력을 통한 대리전이 계속되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강경한 스탠스가 지속되는 만큼 중동 지역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으로 분석됩니다. 네, 방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향후 3,000달러 간다라는 전망이 자막 처리됐습니다만 저런 거는 항상 언제까지 간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언젠가는 가겠죠. 3,000달러. 네. 예, 그래요. 백설계사님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도 활발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세계 중앙은행들의 70%가 향후 금 비중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금 사재기에는 개인뿐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도 동참하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18일 세계금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 준비금 관리자의 70% 이상이 향후 12개월 동안 금 보유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거시경제적 불확실성 증가가 귀금속 비축을 부추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금사재기와 금값 랠리가 과거와는 조금 다르다는 점도 주목할 지점인데요. 세계금협회는 과거에는 아시아 시장에서 금값이 하락할 때마다 투자자들이 금을 샀지만 지금은 가격이 급등하는데도 매수세가 꺾이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지역 선거 결과도 금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는데 그에 따라 금 매입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금 가격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주요 지역 선거 결과로 인한 정치적인 리스크가 커지는 것도 금 수요를 촉발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최근 유럽 의회, 멕시코 선거 이후 주가 지수와 통화 가치가 하락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선은 하반기 금 가격 상승을 이끌 최대 대류가 될 전망인데요. GS 증권사에서는 혼란스러운 전국에서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강화되기에 금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역사적으로 미 대선 예정 연도에서 금 가격은 3분기가 가장 강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따른 무역 관세 인상 가능성이 높은 점도 금 매입 수요 확대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네. 우리 항상 백세미나 설계사님은 어디서 마침표가 나오는지가 항상 어려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금 관련 ETF 상품도 한번 체크해 주시죠. 잘 나가는 ETF 상품은 수익률이 20%에 육박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6개월 기준 금 관련 ETF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인 상품은 에이스 KRX 금현물로 누적 수익률은 19.45%에 달합니다. 이어 에이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는 16.61%, 타이거 골드 선물은 10.18%, 코덱스 골드 선물은 10.03% 등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 경매와 공매를 통한 부동산 재테크가 부쩍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인데요. 최근 경쟁률이 높아진 경매에서 눈을 넓혀 공매까지 함께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는 사람들만 한다는 이 경매와 공매에 대해서 알기 쉽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경공매 길잡이 설춘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와, 우리 교수님 상이. 아니 교수님, 네. 이제 이 복습 좀 해야겠는데 경매와 공매 이거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요거 한 번 더 다시 한번 개념 한번 잡고 갈까요? 네, 일단 그러면 그 경매하고 공매 어떤 차이점을 통해서 네.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발생 원인이 다릅니다. 경매는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으니까 이를테면 판결을 받았다거나 또는 근저당권에 기해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공매는 뭐 국유재산도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압류재산이 가장 많은 편인데 이것은 체납자가 세금을 체납했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집행기관이 다릅니다. 네. 경매는 이제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본적으로 진행을 한다. 캠코 말이죠. 맞습니다. 예. 세 번째는 입찰 방식이 좀 다릅니다. 네. 경매는 오프라인으로만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찰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직접 가거나 또는 나의 대리인이 반드시 법원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또 법원 경매는 통상 기일 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 딱 날짜를 정해서 어떤 시간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유찰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 달에 한 번씩 경매를 진행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반해서 공매는 100% 온라인 입찰합니다. 온비드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입찰 온비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온비드 공매는 이제 기간 입찰을 합니다. 예. 아까 법원 경매는 딱 하루에 어떤 시간을 정하는데 온비드 공매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압류재산 공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 그러니까 기간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예. 점이고 공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일주일마다 매각을 진행한다. 그래서 절차적으로는 좀 더 신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진행되는 물건 자체는 사실 공매에 비해서 경매가 좀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사실 이제 우리가 경매 같은 경우에는 100% 매각만 있거든요. 네. 근데 온비드 공매는 매각도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만 대부 공매, 임대 공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약간 특징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 공매가 임대 공매는 이제 빌려주는 거죠. 공공기관의 어떤 부동산을 빌려준다. 꼭 사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뭐 주차장도 빌려주고 뭐 이를테면 근린생활시설도 빌려주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뭐 경매는 매주 이 시간 통해서 저희가 짚어봤습니다만 낙찰률이 연일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되는 것도 꽤 많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반대로 공매는 지금 오히려 낙찰률이 오히려 3년 전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양시장 온도차가 지금 상당하잖아요. 어떤 네. 이유 때문인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상의 개별성의 차이가 네. 가장 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은데 역시 이제 온비드 공매 같은 경우에도 권리상의 하자가 없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아파트 등의 낙찰가율과 낙찰률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여전히. 예. 반면에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어떤 아파트를 포함해서 토지, 공장 그리고 이제 대부 공매에서의 임대 부동산에 대한 낙찰률도 좀 높지 않은 편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탁 공매로 나오는 부동산들도 감정가 대비 현 시세가 많이 싸기 때문에 낙찰률과 낙찰가율도 상당히 떨어진다. 이제 신탁 공매라고 하는 것은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근데 나중에 이 대출을 연체한 다음에 이를테면 대출을 연체하는 거니까 신탁회사에서 신탁 공매를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통상 신탁 공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매물들 상황도 좀 이제 궁금한데 이제 또 경매와 달리 공매는 또 압류품이나 아니면 공공 소유재산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특이한 매물들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특이한 매물을 좀 소개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뭐 낙찰자가 낙찰받으면 뭐 말소기준 권리 포함해서 모든 것이 소멸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 온비드 공매 중에서도 압류재산 공매는 경매랑 똑같습니다. 그런 네. 부분이. 반면에 이제 우리가 온비드 공매에서도 예. 나오는 아까 얘기한 신탁 공매나 예. 국유재산 공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것들은 실제로 공매라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 매매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일단 차이점을 좀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가산의 W몰이 현재 이제 공매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감정 평가액이 약 2,062억 원 정도 하는 건데 이번 최저가가 이제 980억 원 정도에 나오는 W몰 이런 것들이 이제 신탁 공매로 현재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서울 중구 다동에 대지가 이제 현재 공매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약 한 167제곱미터 정도 되는 건데 감정가가 187억 원 정도 이번에 이제 최초로 네. 공매로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대치동의 더스톤 대치 빌딩 2,252억 원에 나왔던 건데 현재 8회차까지 떨어져가지고 1,506억 원까지 유찰됐습니다. 아마 이제는 수의 계약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이제 건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행사가 준공 후에 담보 신탁을 통해서 돈을 빌렸는데 변제하지 못해서 나오는 신탁 공매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실 뭐 경매 공매 할 것 없이 가장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좀 강남 쪽 아파트가 아닐까 싶은데 네. 지금 이번에 이제 강남 재건축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대치동 음마 아파트 이 공매에서 26억 원에 낙찰이 됐다고 했는데 이 가격도 사실 가격입니다만 그 조합원 지위 때문에 더 화제가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강남구 대치동의 음마아파트가 공매로 나와서 감정가 27억 7천만 원, 한 번 유찰돼서 24억 9천만 원에 나왔었는데 이것이 이제 26억 원에 낙찰이 됐었습니다. 일단 이 강남구 대치동은 기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지역입니다. 원래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원래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이를테면 이제 매매나 뭐 이를테면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공매에서는 이런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가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실거주가 면제가 된다 이런 점도 하나 있었고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가 4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총 4개구가 있는데 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원칙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캠코에서 진행하는 압류재산 공매 그리고 은행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이 진행하는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게 되면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경매나 이를테면 공매나 은행이나 캠코가 진행하는 압류재산 공매에서는 앞서 얘기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반면에 우리가 신탁 공매로 또 우리가 얘기하는 또 국유재산 공매로 낙찰을 받는다면 이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또 경매 같은 경우에도 은행이 아니고 이를테면 일반 법인이 개인이 경매를 신청해서 낙찰받았을 때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게 시세 대비 어찌됐든 저렴하게 낙찰받은 시세랑은 좀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요즘 이제 호가는 많이 올라갔고 어쨌거나 나중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한다라고 하는 점이 강점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재건축했을 때 거기 조합원 지위를 갖다가 갖고 이제 낙찰받았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좀 20몇 억대 같으면은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이 관심 가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고요. 실제 지금 이제 강남에서는 웬만하면 20억, 30억, 40억, 50억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들만의 또 리그가 그들만의 펼쳐지고 있다. 리그가. 네. 그리고 실제 매매를 하려고 하면 또 자금 출처 조사도 나올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런 근데 부분도 있고 어쨌거나 또 토지 거래 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 네, 그래서 만약에 뭐 부산에 있는 사람이다, 예. 대전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실거주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경공매를 투자에 통하면 그런 걸 좀 피해갈 다 수 피할 수 있는 있습니다. 거니까. 네.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 그게 이미 뭐 경매나 공매를 넘어왔으니까 파는 쪽에서야 뭐 문제가 없습니다만 네. 그게 아니라면은 그쪽에서 그러면 허가 받고 팔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게 이제 일반 매매라고 한다면 맞아 소장님께서 음마아파트 갖고 있다. 근데 제가 이제 부산에서 여차하면 좀 서울로 음마아파트 꼭 사고 싶다. 근데 이러려면 이제 원래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저는 계속 부산에 살고 투자만 하고 싶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죠. 근데 이제 경매나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는 낙찰을 받으면 그런 게 필요 없다. 토지거래 허가 받지도 않고 실거주 의무도 없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그리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출도 조금 더 좀 많이 나오는 편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약간 단가 낮춰서 이 사택 공매 이게 수익성도 좋고 저렴하다는 얘기가 있길래 사택 공매가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사택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이나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서 마련했던 집을 우리가 통상 사택이라고 그렇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사택의 용도가 필요가 없어서 공매로 매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어쨌거나 어떤 기관이나 회사가 본사가 이전하거나 지사가 이전한다라고 한다면 네. 또 사택의 용도가 이제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럴 때 이제 공매가 나온다라고 하는 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택 공매의 강점은 일단 권리상의 하자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통상은 거주자가 없어서 명도가 상당히 용이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지금 이제 물건으로 나온 게 몇 개 있어서 한번 소개를 좀 네. 드리면 먼저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먼저 한국수자원공사의 사택 공매입니다. 여기 이제 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에 나와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게 이제 전용 한 22평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감정평가액이 2억 4천만 원. 이번에 이제 나온 그런 사택이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를테면 이제 한국전력공사의 이제 물건인데요.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에 한전 사택이 이제 공매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제 38억 4,5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입지도 좋고 볼륨도 좋아서 한두 번 유찰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물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8억이라 하시면 저게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인데 네. 전체 전체가 네네네. 토지가 한 300평, 건물의 연면적이 한 200평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뭐 공공기관 사택들이 이제 공매로 나와서 일반인들이 이제 살 수 있게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던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시세도 평가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고 입찰가 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우리가 매매를 하든 경매로 낙찰받든 공매로 낙찰받든 시세 파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세 파악이 중요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최근에 요즘 이제 아파트 시장이 좀 상당히 좀 들썩들썩인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공급이 많았던 지역은 시세의 변동이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공급이 많이 적어진 지역들은 시세가 약간 좀 분출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얘기한 뭐 유성의 세종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실거래가가 한 2억 4천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감정평가 금액이랑 비슷하다. 따라서 한두 번 유찰된 다음에 시세보다 한 20% 이상 싸게 낙찰을 받는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압류재산 공매와는 달리 명도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어서 그런 점은 또 강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지금 교수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제 공매는 이제 온라인으로 매물도 찾고 또 입찰까지 가능하다 하니까 이게 큰 장점인데 그럼 오늘 방송 보시고 나도 한번 공매 한번 도전해 볼까 하시는 분들 가장 먼저 뭐부터 하시면 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온비드 공매의 물건이 가장 많이 나와 있고 내가 또 입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온비드 사이트를 먼저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온비드 사이트를 먼저 가입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가입을 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매각 부동산이 있고 임대 공매, 대부 공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원하는 그러한 목적, 그런 물건을 좀 검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경매나 공매나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뭐 입찰하고 다 좋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 분석한 다음에 임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후에 이제 적절한 가격에 입찰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사실 이제 우리가 뭐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에 요즘에 워낙 온라인이 잘 돼 있어서 사진만 봐도 뭐 충분하지 않느냐, 지도만 봐도 좀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마포에 경매 나온 물건하고 공매 나온 상가를 두 군데를 갔는데요. 하나는 입지가 좋아서 좋을 거라고 봤습니다만 뒤편에 이를테면 고물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상당히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냄새도 나고 좀 좋지 않더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한 군데 가서는 오히려 좀 굉장히 사진상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막상 물건상으로는 너무 좀 오래돼서 이게 리모델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자주 많이 가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보니까 공매 절차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직접 명도 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하니까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경매보다는 공매를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명도가 사실 좀 조금 어렵다 경매에 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내쫓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것이 좀 어려운데 사실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를 낙찰받는다면 명도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한데 사실 이제 우리가 아파트나 건물을 낙찰받게 된다면 명도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다. 실제로 뭐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지역에 제가 이제 아는 지인분이 똑같이
공매를 통해서 아파트를 낙찰받으신 분이 있고 경매를 통해서 아파트를 낙찰받은 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하나는 점유자가 우리 소장님이라고 친다면 예. 제가 이제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소장님 제가 돈 내고 이렇게 하면 절차가 한 달 만에 인도명령 결정이 나니까 제가 한 달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사비를 드릴 테니까 나가시는 게 좀 원만하게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소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오케이. 반면에 이제 공매를 잘하는 우리 이정민 앵커님 같은 분이 제가 예. 공매로 낙찰받아서 예. 소장님 저는 똑같이 얘기했죠. 예. 제가 낙찰받고 한 달 정도 시간을 드리고 이사비를 이 정도 드리겠다. 예. 근데 앵커님께서 무슨 소리냐. 온비드 공매는 인도 명령이 안 돼서 소송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나는 당신한테 이를테면 1년, 2년 버틸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사 기간을 3개월 주고 이사비도 500만 원 줘라.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지인분이 아까 경매보다는 기간도 2배, 비용도 2배를 준 적이 있었다라고 네. 하는 점. 실제 소송까지 가면 길어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매는 인도명령 절차를 통해서 좀 간단하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고 네. 온비드 공매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원만하게 좀 협상을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명도할 때 많은 분들이 점유자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지 않기를 좀 바랍니다. 감정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좀 이를테면 점유자인 소장님은 예. 제가 좀 약간 압박하고 예. 당신이 안 나간다면 뭐 당신의 아들이 어느 초등학교에 다니는 걸 알고 있어. 이런 것들은 좀 말도 안 되는. 협박이죠, 네, 협박. 협박이죠.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건데. 글쎄. 그러니까 저도 낙찰 받으려고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대출 많이 받았다.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네. 모든 합의는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뭐 코스피는 계속해서 좀 보합권이고 코스닥이 오늘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좋네요. 예, 그러네요. 외국인 예. 계속해서 대형주 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수산주, 뭐 풍력주, 전선주들도 많이 올라가고요. 수산주. 네, 음식료도 올라갑니다. 예.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노와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